2025년 5월 7일 새벽, 인도가 파키스탄을 향해 포문을 열었습니다. 작전명 신드르. 그 전선 한복판에 한국산 자주포가 있었습니다. 머리 위로 드론이 날아다녔고 대포병 사격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K9 아즈라는 버텼습니다. 그리고 인도는 결정했죠. 3조 6천억 원 추가 구매 확정. 한국은 어떻게 해냈을까요? 지금부터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사막은 새벽에도 뜨겁습니다. 라자스탄 국경 전선. 지평선 너머로 파키스탄 쪽 하늘이 아직 검붉게 남아 있었어요. 모래바람이 낮게 깔리면서 장갑차 궤도 자국을 지워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포진지 끝에 서서 담배 한 개비에 불을 붙였어요.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긴장해서가 아니었어요. 어젯밤에 잠을 2시간도 못 잤거든요. 중령 비크람 라나. 인도 육군 포병 24면대 2대대 지휘관입니다. 전선에서 18년을 보냈어요. 카슈미르 설산에서도 있었고 라다크 고지대에서도 있었습니다. 포소리를 자장가처럼 들으며 잠든 밤이 셀 수 없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를 꽤 단단한 군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그날 아침까지는요. 포진지 뒤쪽에 K9 바즈라 6문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155mm 포신이 이 새벽 하늘을 향해 비스듬히 올라가 있었어요. 덩치가 어마어마했습니다. 47톤짜리 쇳덩어리. 모래 위에 발을 딛고 서 있는데도 위압감이 느껴졌어요. 저는 그 앞에서 멈췄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부터 이 장비가 마음에 든 건 아니었어요. 2017년에 첫 도입 소식이 떴을 때 저는 대대식당에서 동료들과 밥을 먹다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산 자주포. 누군가 그 말을 꺼내자 식탁에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인도 육군이 외국산 자주포를 쓴다는 게 군인으로서 자존심이 좀 상했습니다. 우리한테 왜 자체 개발 능력이 없냐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보다는 믿을 수 있겠냐는 의문이었습니다. 훈련장에서는 잘 굴러가도 실전에서 모래바람 맞고 열기 속에서 버텨줄지. 그게 제가 가진 진짜 걱정이었어요. 처음 K9 바즈라를 인도받던 날, 저는 포신을 손으로 짚어봤습니다. 차갑고 매끄러웠어요. 한국 어딘가의 공장에서 만들어진 쇳덩어리. 그게 지금 제 부대원들 손에 쥐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2년이 지났습니다. K9은 모래에 묻히지 않았어요. 열기 속에서 퍼지지도 않았습니다. 라자스탄 사막을 달리고 사격하고 이동하고 또 사격했습니다. 불평 한마디 없이요. 저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이 장비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믿는 것과 진짜 아는 것은 달랐어요. 그 차이를 제가 알게 된 건 2025년 5월의 일이었습니다. 새벽 무전기에서 낯선 코드가 흘러나왔어요. 저는 담배를 발 아래 비볐습니다. 손이 이번엔 다른 이유로 떨렸어요. 전선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무전 내용은 짧았습니다. 전 대대 비상 소집, 즉각 대기. 그게 전부였어요. 코드명도 작전 지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18년 군 생활이 몸에 새겨놓은 감각이 있었어요. 이건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천막 안으로 들어서자 부관 라제시 상사가 이미 지도를 펼쳐놓고 있었어요.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저도 잠을 못 잤지만 이 친구는 더했어요. 중령님, 뉴델리에서 직통입니다. 저는 수화기를 받았습니다. 상급 지휘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느렸어요. 그 느림이 오히려 더 무겁게 들렸습니다. 4월 22일 파알감 테러 알지?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밤 움직인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면서 지도를 내려다봤어요. 파키스탄형 카슈미르, 무자파라바드, 바하왈푸르, 붉은 선들이 국경을 따라 이어져 있었습니다. 4월 22일의 일은 저도 알고 있었어요. 카슈미르 파알감 계곡. 관광객들이 가득하던 그 평화로운 계곡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무장 괴한들이 신원을 확인하고 힌두교도 남성만 골라서 쐈어요. 26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그 뉴스를 들었을 때 저는 밥을 먹다가 수저를 내려놨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인도가 대답을 보내는 거였습니다. 라제시 상사가 낮게 물었습니다. 움직입니까, 중령님? 저는 지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로 말했어요. 포진지 점검. 전 포문 사격 준비. 천막 밖으로 나오자 동이 트기 직전에 하늘이 어둡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없었어요. 사막이 숨을 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K9 바즈라 6문이 어둠 속에 서 있었어요. 포수들이 이미 탑승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옆을 천천히 걸으면서 각 포문을 눈으로 확인했어요. 한 번 포, 2번 포, 3번 포. 포신이 하늘을 향해 올라가 있었습니다. 새벽 어둠 속에서도 쇳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저는 3번 포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포수인 대사이 병장이 해치 위에 앉아 저를 내려다봤어요. 22살. 제 부대에서 가장 어린 포수였습니다.
긴장되냐? 대사이가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솔직한 녀석이었습니다. 나도 그렇다. 그 말을 하고 나서 저는 앞으로 걸었습니다. 지휘관이 긴장한다는 걸 티내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어요. 오늘 밤은 훈련이 아니었으니까요. 포진지 끝에 서서 저는 동쪽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실핏줄처럼 가는 붉은 선이 지평선에 걸리기 시작했어요. 작전명이 무엇인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고 있었어요. 오늘 밤이 지나면 뭔가가 달라질 거라는 것을. 작전명이 내려온 건 오후 2시였습니다. 신두르 작전, Operation Sindoor. 브리핑 천막 안에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 12명이 모였어요. 여단장 굽타 준장이 지도 앞에 서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어요. 낮은 목소리가 오히려 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목표는 9개 지점. 파키스탄령 카슈미르 무자파라바드, 코틀리, 파키스탄 펀자브 주 바하왈푸르, 무리드케. 전부 테러 조직 거점입니다. 민간 시설은 표적에 없습니다. 정밀 타격, 절제된 작전. 확전 의도 없음. 누군가 손을 들었습니다. 포병 지원 범위는요. 굽타 준장이 지도 위 한 지점을 짚었어요. 라자스탄 전선 포병대는 국경 인근 파키스탄 포병 거점, 제압 임무를 맡습니다. 공습과 동시에 움직입니다. 저는 그 지점을 눈에 새겼어요. 제 K9 바즈라들이 사격해야 할 방향이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포진지로 돌아오는 길에 라즈시 상사가 옆에 붙었어요. 중령님, 사거리 안에 들어옵니까? 들어옵니다. K9으로요? K9으로. 라즈시가 잠깐 말이 없었어요. 저도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둘 다 같은 걸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40km 이상의 사거리, 155mm 포탄. 그게 오늘 밤 실전에서 쓰인다는 것. 훈련장에서 수백 번 쐈습니다. 탄착점 확인하고, 수정하고, 다시 쏘고. 그런데 지금은 달랐어요. 저 너머에 표적이 있었고, 그 표적은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오후 내내 포진지는 분주했어요. 포수들이 장약을 점검하고 신관을 확인했습니다. 탄약수들이 포탄을 옮기고 정비사들이 궤도와 유압계통을 살폈어요. K9 6문이 각자 생명체처럼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각 포를 돌면서 점검했어요. 한 번 포수 찬드라 하사. 15년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손놀림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두 번 포수 싱상병은 처음 실전이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어깨를 한번 툭 쳤어요. 말 없이요.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사막의 노을은 언제나 극적이에요. 하늘이 주황색에서 붉은색으로 다시 보랏빛으로 번지면서 지평선이 타오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상한 감각을 느꼈어요. 아름답다는 생각과 두렵다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라즈 씨가 옆에 서서 같은 하늘을 봤어요. 중령님, 저 하늘 너머 어딘가에 표적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K9이 닿겠습니까?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40km. 숫자로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 붉은 하늘 너머까지 포탄이 날아간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닿습니다. 그렇게 말했지만 솔직히 반은 믿고 반은 확인하고 싶었어요. 밤 10시,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전 포문 사격 준비 완료 보고. 저는 마이크를 쥐었습니다. 포진지 위로 별들이 촘촘하게 깔려 있었어요. 바람 한 점 없는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정이 가까워지면서 상급부대에서 최종 명령이 떨어졌어요. 자정 5시였습니다. 무전기에서 신호음이 3번 울렸어요. 저는 마이크를 쥐고 있었고 손에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포진지 전체가 숨을 참고 있었어요. 바람도 없었고 모래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리고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전 포문. 사격 개시. 저는 마이크에 대고 또렷하게 말했어요. 사격. 그 순간이었습니다. 한 번 포가 먼저 울렸습니다. 굉음이 아니었어요. 폭발이었습니다. 공기가 찢어지는 느낌이 가슴을 때렸고 모래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포신에서 불꽃이 터지면서 155mm 포탄이 밤하늘로 솟구쳤어요. 저는 그 불꽃을 눈으로 쫓았습니다. 순식간이었어요. 빛이 사라지고 어둠만 남았습니다. 2번 포, 3번 포, 4번 포, 연속으로 울렸어요. 사막 전체가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귀가 먹먹했어요. 이어폰을 끼고 있었는데도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지휘 차량 위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K9 6문이 차례로 불을 뿜었습니다. 포신이 반동으로 뒤로 밀렸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자동장전 장치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포탄이 약실로 밀려 들어가고 다시 사격 준비 완료. 그 속도가 빨랐어요. 생각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K9의 분당 사격 속도는 최대 6발이에요. 훈련장에서 숫자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전에서 눈으로 보니 달랐어요. 저 자동 장전 장치가 사람 손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포수가 다음 포탄을 신경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사격에만 집중하면 됐어요. 사격이 이어지는 동안 저는 계속 무전을 주고받았습니다. 탄착 확인 요청이 들어왔어요. 저는 좌표를 확인하고 수정 지시를 내렸습니다. 포수들이 데이터를 입력했어요. 수정 사격, 다시 확인, 다시 수정. 그 과정이 평소 훈련에서 하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너무 똑같아서 오히려 이상했어요. 실전이 훈련처럼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사격이 시작된 지 20시간 가까이 지났을 때 탄착 확인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목표 지점 타격 확인. 오차 범위 이내.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눈을 감았어요. 40km. 밤하늘을 넘어간 포탄이 목표 지점을 정확히 때렸습니다. 오차 범위 이내라는 건 제가 조준한 곳에 떨어졌다는 뜻이었어요. 나즈시 상사가 옆에서 낮게 말했습니다. 중령님, 맞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K9 3번 포를 바라봤습니다. 대사이 병장이 해치 위로 고개를 내밀고 있었어요. 22살짜리 가장 어린 포수. 그 얼굴에 아까의 창백함이 없었어요. 눈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뭔가 바뀌는 걸 느꼈어요. 마음속 어딘가에 있던 의심 같은 것이 소리 없이 거치는 느낌이었습니다. K9이 해냈습니다. 처음으로, 실전에서.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진짜는 그 다음 날 새벽에 시작됐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사격이 일단락되고 포진지에 잠깐의 정적이 찾아왔어요. 포수들이 해치를 열고 바깥 공기를 마셨습니다. 누군가 물통을 돌렸고 누군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긴장이 풀리면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훈련에서도 그랬고 오늘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지휘 차량 뒤에 혼자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K9이 목표를 맞췄습니다. 40km. 오차 범위 이내. 그건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군인이라는 게 한 번 잘 됐다고 바로 믿어버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는 더 따져보고 싶었어요. 운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야간이었고 사막이었고 바람이 없었어요. 조건이 좋았던 겁니다. 만약 바람이 불었다면, 만약 모래폭풍이 쳤다면, 만약 기온이 더 높았다면 그 모든 변수 속에서도 K9이 똑같이 움직였을지 저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나즈시가 커피를 들고 왔습니다. 군용 인스턴트였어요. 맛은 없었지만 뜨거웠습니다. 못 주무시겠죠, 중령님. 못 잡니다. 나즈시가 제 옆에 앉았어요. 이 친구는 12년 동안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말이 필요할 때와 필요하지 않을 때를 알아요. 그날 새벽엔 잠깐 말이 없었어요. 커피 김이 올라왔고 사막 바람이 낮게 깔렸습니다. 그러다 라제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중령님, 솔직히 물어봐도 됩니까? 말해봐요. K9, 이제 믿으십니까? 저는 커피잔을 내려다봤습니다. 대답하기 전에 오늘 밤을 다시 떠올렸어요. 자동 장전 장치가 돌아가던 소리, 포신이 반동으로 밀렸다가 돌아오던 움직임, 탄착 확인 보고가 들어왔을 때 대사이의 눈빛. 반은 믿습니다. 라제시가 픽 웃었어요. 반이요. 한 번 잘 됐다고 전부 믿으면 군인이 아닙니다. 더 봐야죠. 라제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대답이 맞다는 걸 이 친구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가 끝나기도 전에 무전이 들어왔어요. 전방 파키스탄 포병 재집결 징후. 대응 사격 준비. 저는 커피를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파키스탄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교전이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쪽에서 쏘면 저쪽도 쏩니다. 그게 전선의 논리예요. 저는 그걸 알면서도 이번엔 느낌이 달랐어요. 왜냐하면 이번엔 상대도 자주포를 쓸 거였으니까요. 파키스탄 포병이 쓰는 장비가 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산 SH-1 자주포 150mm. 2019년에도 이 장비가 우리 앞에 있었어요. 그때 저는 직접 교전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부대 얘기로 들었어요. K9 신문대 대 SH-1 36문. 수량으로는 상대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달랐어요. K9이 표적을 타격했고 SH-1은 빗나갔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반신반의했어요. 과장됐겠지 싶었습니다. 전쟁터 얘기는 언제나 부풀려지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직접 쏴봤어요. 그리고 맞았습니다. 포진지가 다시 긴장 속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포수들이 해치 안으로 들어갔고 장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지휘 차량에 올라 좌표를 확인했어요. 파키스탄 포병 집결 지점이 화면에 찍혔습니다. K9의 사거리 아니었어요. 상대는 아직 사격 준비 중이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쏘면 됩니다.
그 계산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중령님, 아군 포진지 인근 적 드론 탐지. 저는 굳었습니다. 드론이 우리 위치를 잡고 있었어요. 위치가 노출되면 다음은 대포병 사격이 들어옵니다. 숨을 곳도 피할 시간도 많지 않았습니다. K9이 과연 이 상황에서도 버텨줄지 그 질문에 답할 시간이 없었어요. 바로 결정해야 했습니다. 슈트 앤 스쿠트, 즉각 이동. 제 입에서 명령이 나오기까지 3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슈트 앤 스쿠트, 쏘고 빠진다. K9의 핵심 전술이에요. 사격 후 신속하게 위치를 바꿔 적의 대포병 사격을 피하는 겁니다. 훈련에서 수십 번 했어요. 그런데 훈련과 지금은 달랐습니다. 지금은 드론이 우리 위치를 실시간으로 잡고 있었어요. 한 번, 두 번 포, 즉각 사격 후 북쪽 예비 진지로 이동. 세 번, 네 번 포는 어무 사격 후 뒤따른다. 나재 씨가 각 포의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저는 지휘 차량 위에서 시계를 봤어요. 드론이 탐지된 지 40초가 지났습니다. 대포병 사격은 보통 탐지 후 2분에서 3분 사이에 들어와요. 우리한테 남은 시간이 그만큼이었습니다. 한 번 포가 먼저 불을 뿜었어요. 굉음. 모래가 튀었습니다. 포신이 반동으로 밀렸다가 돌아오는 순간 자동 장전이 시작됐어요. 두 번째 포탄이 약실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다시 사격. 그리고 엔진이 켜졌어요. 47톤짜리 쇳덩어리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속도를 보면서 처음으로 입을 벌렸어요. K9이 사격을 마치고 궤도를 돌리는데 걸린 시간이 1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사막 모래 위에서요. 47톤이 모래 위를 달리는 게 가능한 건지 반신반의했는데 실제로 보니 달랐어요. 묵직하게 치고 나가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날렵하게 방향을 틀었습니다. 두 번 포도 사격을 마치고 뒤를 따랐어요. 그로부터 40초 뒤 우리가 있던 포진지 자리에 포탄이 떨어졌습니다. 쾅! 모래 기둥이 솟구쳤어요. 그리고 연달아 두 발이 더 들어왔습니다. 파키스탄 대포병 사격이었어요. 정확했습니다. 우리가 있던 자리를 제대로 짚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거기 없었습니다. 나재 씨가 무전으로 외쳤어요. 전 포문 이동 완료. 인원 이상 없음. 저는 그 보고를 들으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까까지 K9들이 서 있던 자리에 모래먼지만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포탄 구멍이 3개. 우리가 1분만 늦었어도 그 구멍 안에 우리가 있었을 겁니다. 숨을 내쉬었어요. 언제부터 참고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예비진지의 자리를 잡자마자 저는 좌표를 다시 잡았어요. 파키스탄 포병 집결 지점. 아까 확인한 위치였습니다. 이동하는 동안 상대가 위치를 바꿨을 수도 있었어요.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무인기 영상이 들어왔어요. 파키스탄 자주포들이 아직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SH-1점 화면으로 보니 우리 K9보다 덩치가 작았어요. 포신 길이도 짧았습니다. 찬드라 하사가 제 옆에서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중령님, 저게 SH-1입니까? 그렇습니다. 찬드라가 잠깐 화면을 보더니 말했어요. 사거리가 우리보다 짧지 않습니까? 짧습니다. 찬드라가 피식 웃었어요. 15년 경력의 베테랑이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저도 웃음이 나왔어요. 억지로 참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전 포문 사격 준비, 좌표 입력, 포수들이 데이터를 넣었어요. K9의 사격 통제 컴퓨터가 각도와 장향량을 자동으로 계산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보면서 한 가지를 생각했어요. SH-1의 사거리 밖에서 우리가 먼저 쏩니다. 그게 오늘 이 자리에서 K9이 가진 가장 큰 무기였어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거리였어요. 닿지 않는 곳에서 닿는 것. 그게 전쟁의 본질이라는 걸 저는 사막 한가운데서 다시 배웠습니다. 사격. K9이 다시 울었습니다. 이번엔 6문이 동시에요. 사막 밤하늘이 6줄기 불꽃으로 찢어졌습니다. 그 불꽃이 사라지고 어둠이 돌아왔을 때 저는 처음으로 이 장비를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반이 아니라 전부를요. 탄착 확인 보고를 기다리는 동안 찬드라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사람들, 포 하나는 잘 만들었네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작전이 끝난 건 사흘 뒤였습니다. 신두르 작전 공식 종료. 무전으로 그 소식이 들어왔을 때 포진지는 조용했어요. 환호성 같은 건 없었습니다. 군인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그냥 각자 자리에서 숨을 한번 내쉬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지휘 차량에 기대어 하늘을 봤습니다. 라자스탄의 낮 하늘은 눈이 아플 만큼 파랬어요.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사흘 전 밤에 저 하늘 위로 포탄이 날아갔다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고요했어요. 나재 씨가 옆에 왔습니다. 중령님, 피해 집계 나왔습니다.
우리 포대 인원 전원 이상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목 안쪽이 뜨거워지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냥 삼켰습니다. K9 장비 피해는요. 전 포문 이상 없습니다. 정비 소요 없음. 저는 그 말에서 멈췄어요. 사흘 동안 사막에서 사격하고 이동하고 또 사격했습니다. 드론을 피해 급기동했고 모래 위를 전속력으로 달렸어요. 47톤짜리 장비가 그걸 버텼는데 정비 소요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3번 포 쪽으로 걸어갔어요. 대사이 병장이 포 외부를 닫고 있었습니다. 걸레로 포신을 훔치는데 표정이 진지했어요. 22살짜리가 자기 장비를 닦는 표정이 마치 오래된 물건을 아끼는 사람 같았습니다. 사흘 만에 달라진 거였어요. 대사이, 중령님, 어떻습니까? 대사이가 잠깐 포신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이 포가 버텨줘서 저도 버텼습니다. 짧은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이 꽤 오래 귓속에 남았습니다. 그날 저녁 여단 지휘소에서 결과 브리핑이 있었어요. 국타 준장이 각 부대 지휘관들을 모아놓고 교전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화면에 탄착 데이터가 떴어요. 목표 지점 타격률, 오차 범위, 장비별 사격 횟수, 숫자들이 줄줄이 나왔어요. 그 중에서 제 눈에 걸린 숫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K9 바즈라 탄착 오차 평균. 수치가 예상보다 훨씬 작았어요. 훈련장에서 나온 숫자보다도 작았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손가락으로 짚었어요. 옆에 앉은 3포대장 맨논 소령이 그걸 보고 말했습니다. 실전이 훈련보다 정확했네요. 이상한 일이었어요. 보통은 반대거든요. 훈련에서 나온 성능이 실전에서는 떨어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긴장, 변수, 예측 못한 상황들. 그런데 K9은 달랐어요. 브리핑이 끝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맨논 소령에게 물었습니다. 소령,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실전이 더 정확한 게. 맨논이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사격 통제 컴퓨터 때문 아닐까요? 사람이 긴장하면 손이 떨립니다. 그런데 컴퓨터는 안 떨리죠. 우리가 긴장할수록 컴퓨터가 더 빛나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걸음이 느려졌어요. 사람이 긴장할수록 컴퓨터가 빛난다. 그게 K9의 설계 철학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의 한계를 기계가 보완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가장 힘든 순간에 기계가 가장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만든 거라는 거죠. 숙소에 들어가 침낭에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어요. 눈을 감으면 사흘치의 장면들이 흘렀습니다. 포탄이 터지던 자리, 드론을 피해 달리던 K9, 대사이의 눈빛, 우리가 떠난 자리에 떨어진 적의 포탄. 그리고 하나의 질문이 머릿속에 걸렸어요. K9이 500문이 된다면 어떨까? 지금 우리한테는 100문이 있었습니다. 그게 사흘 동안 이 전선을 버텼어요. 그런데 500문이라면 라자스탄뿐 아니라 라다크까지, 파키스탄 국경뿐 아니라 중국 접경까지. 그 그림이 머릿속에서 펼쳐지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델리에서 연락이 왔어요. 발신인은 육군본부 포병 전력 기획과였습니다. 용건은 짧았어요. 신두르 작전 K9 운용 결과 보고서 제출 요망. 추가 전력 검토 자료로 활용 예정. 저는 그 문자를 3번 읽었습니다. 추가 전력 검토. 그 단어가 눈에 걸렸어요. 무언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쓰는데 닷새가 걸렸습니다. 군 보고서라는 게 원래 건조합니다. 숫자, 좌표, 교전 결과, 장비 상태. 감정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저는 처음에 그렇게 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쓰다 보니 자꾸 멈췄어요. 탄착 오차 수치를 적다가 멈췄고 장비 피해 없음을 적다가 멈췄습니다. 숫자 뒤에 있는 것들이 자꾸 떠올랐어요. 대사이의 눈빛, 드론을 피해 달리던 K9, 우리가 떠난 자리에 떨어진 적 포탄. 결국 저는 보고서 말미에 한 문단을 추가했습니다. 형식에서 벗어난 내용이었어요. K9 바즈라는 실전 환경에서 훈련, 대비 동등 이상의 성능을 발휘했습니다. 특히 기동성과 사격 통제 시스템의 통합 운용 능력은 대포병 위협 상황에서 결정적인 생존성을 제공했습니다. 추가 전력 확보를 강력히 건의합니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2주가 지났어요. 뉴델리에서 출장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육군 본부 포병 전력 기획회의. 신두르 작전 참전 포병 지휘관들을 모아서 K9 추가 도입 검토 회의를 한다는 거였어요. 저는 처음엔 그냥 보고 듣는 자리인 줄 알았습니다. 뉴델리는 라자스탄과 달랐어요. 습했고 복잡했고 사람이 많았습니다. 육군본부 청사에 들어서자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사막 전선에서 막 올라온 사람한테 그 차가움이 낯설었습니다. 회의실에는 저 말고도 포병 지휘관 6명이 더 있었어요. 다들 신두르 작전에 투입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얼굴에 햇볕에 타는 적이 남아 있었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기획과장 아난드 대령이 회의를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제출한 보고서 전부 읽었습니다. 공통된 내용이 있더군요. 화면에 문장 하나가 떴어요. 추가 전력 확보를 건의합니다. 7명 중 5명의 보고서에 들어간 문장이었습니다. 저도 그 5 중 하나였어요. 아난드 대령이 말을 이었습니다. 현재 검토 중인 규모는 300문 이상입니다. 총 사업비 약 2,300억 루피.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300문. 지금 우리가 가진 200문에 더해지면 총 500문이 넘습니다. 인도 육군 포병 전력이 완전히 달라지는 숫자였어요. 옆에 앉은 서부 사령부 포병대장 필라이 준장이 낮게 말했습니다. 300문이면 라다크까지 커버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지도를 머릿속에 그렸어요. 라자스탄 사막, 펀자브 평원, 라다크 고지대, 파키스탄 국경과 중국 접경을 동시에 아우르는 포병 전력. 그게 가능해지는 거였습니다. 아난드 대령이 저를 봤어요. 라나 중령, 현장 의견 말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보고서에 쓴 내용을 반복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사흘 동안 K9으로 싸웠습니다. 드론의 위치가 노출됐고 대포병 사격이 들어왔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건 K9이 빠르게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사격하고 1분 안에 진지를 떴어요. 47톤짜리가요. 회의실이 조용했어요. 실전에서 장비를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압니다. 처음엔 저도 반신반의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제 부하들이 저 장비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원 살아 돌아왔어요. 필라이 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지휘관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난드 대령이 메모를 적으면서 말했습니다. 현지화 생산 비율도 높습니다. 라르센 앤드 투브로가 상당 부분을 인도에서 만들고 있어요.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에도 맞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처음으로 이 장비가 단순히 외국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도 공장에서 인도 부품으로 조립되고 인도 군인이 운용하는 장비. 어느 순간부터 K9 바즈라는 그냥 K9이 아니라 바즈라가 됐어요. 바즈라. 힌두 신화에서 인드라 신이 쓰는 번개 무기입니다. 그 이름이 처음엔 거창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흘 동안의 전선을 겪고 나니까 이름값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청사를 나오는데 필라이 준장이 옆으로 왔어요. 라나 중령, 보고서 잘 썼습니다. 특히 마지막 문단. 감사합니다, 준장님. 그 문단이 이 회의를 만들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제가 형식에서 벗어나 쓴 한 문단이 300문짜리 회의의 출발점이 됐다는 얘기였어요. 뉴델리의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라자스탄 노을과는 다른 색이었어요. 그런데 묘하게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뭔가 시작되기 직전의 하늘 같은 느낌이요. 그리고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일정이 하나 추가됐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정은 한국 방문이었습니다. 아난드 대령이 회의 다음 날 아침에 불렀어요. 라나 중령,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창원 공장 방문단에 포함됩니다. 추가 도입 전 현지 생산시설 실사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멍했어요. 한국, 지도에서 본 적은 있었습니다. 동아시아 반도. 그게 전부였어요. K9을 만드는 나라라는 것 말고는 아는 게 없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첫 인상은 깔끔하다는 거였어요. 공항이 넓고 조용했습니다. 라자스탄 모래바람에 절어있던 몸이 그 서늘한 공기를 낯설게 받아들였어요. 입국장을 나오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내를 맡은 사람은 김태중 과장이었어요. 40대 초반, 말이 빠르고 눈빛이 예리한 사람이었습니다. 창원까지는 버스로 이동했어요. 차창 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흘렀습니다. 산이 많았어요. 라자스탄의 평평한 지평선에 익숙해진 눈에 초록산들이 낯설었습니다. 사막에서 온 사람한테 저 초록색이 이렇게 강렬하게 보일 줄 몰랐어요. 창원 공장은 규모가 컸습니다. 정문을 들어서자 넓은 부지 위에 공장 건물들이 이어졌어요. 안내를 받아 생산 라인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K9이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라인 위에 차체가 올라가 있었고 작업자들이 각 부분을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포신이 따로 들어오고 자동 장전 장치가 설치되고 사격 통제 컴퓨터가 연결됐어요. 그 모든 과정이 순서대로 이어지는 광경이었습니다. 저는 그 라인 앞에서 한참 서 있었어요. 사흘 동안 저와 함께 사막을 달렸던 장비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저 작업자들의 손을 거쳐서요. 그 생각을 하니 이상한 감각이 들었어요. 멀리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갑자기 가깝게 느껴지는 그런 감각이었습니다. 김태중 과장이 설명을 이어갔어요. 포신 하나를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대략 2개월입니다. 강선 가공만 3주가 걸려요. 오차 허용 범위가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포신을 바라봤어요. 사막에서 그 포신으로 포탄을 쐈습니다.
그 포탄이 40km를 날아가 목표를 맞췄어요. 그게 가능했던 건 저 강성 가공의 정밀도 덕분이었습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 1. 그 오차가 40km를 날아가면서 증폭되지 않도록 설계된 거였어요. 다음으로 이동한 곳은 사격 통제 시스템 개발실이었습니다. 화면 가득 코드와 그래프가 펼쳐져 있었어요. 연구원들이 모니터를 들여다보며 뭔가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김 과장이 설명했어요. 사격 통제 컴퓨터는 지형, 기온, 습도, 바람, 포탄 종류를 전부 실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사수가 좌표를 입력하면 나머지는 컴퓨터가 처리해요. 저는 그 화면을 바라보면서 맨눈 소령의 말이 떠올랐어요. 사람이 긴장할수록 컴퓨터가 빛난다. 그게 이 방에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저 코드 한 줄 한 줄이 사막에서 대사이 병장을 살렸고 찬드라 하사를 살렸고 제 부대 전원을 살려냈어요. 저는 개발실 유리창 앞에 서서 한참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때 김 과장이 조용히 물었어요. 중령님, 실전에서 어떻게 작동하던가요? 저는 유리창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습니다. 드론의 위치가 노출됐을 때 사격하고 1분 안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있던 자리에 적 포탄이 떨어진 건 그로부터 40초 뒤였어요. 김 과장이 잠깐 말이 없었어요. 전원 이상 없이 돌아왔습니다. 장비도 마찬가지고요. 김 과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표정이 바뀌지 않았는데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 사람이 만든 장비가 실전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처음으로 직접 듣는 표정이었어요. 저녁 식사 자리는 공장 근처 식당이었습니다. 한국 음식이 나왔어요. 처음 보는 것들이 많았는데 김 과장이 하나씩 설명해줬습니다. 저는 먹으면서 이상한 편안함을 느꼈어요. 전선에서 막 올라온 군인이 무기 만드는 사람과 밥을 먹는 자리였는데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김 과장이 말했어요. 중령님이 오늘 말씀해주신 내용 저희 개발팀에 전달해도 되겠습니까? 실전 데이터가 설계 개선에 가장 중요한 자료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든지요. 우리가 겪은 것들이 다음 장비를 더 낫게 만든다면. 김 과장이 처음으로 활짝 웃었습니다. 말이 빠르고 눈빛이 예리한 사람이 웃으니까 인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식당을 나오자 창원의 밤이 펼쳐졌습니다. 산 너머로 불빛이 퍼져 있었어요. 라자스탄의 밤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는데 저는 그 불빛을 바라보면서 사막을 생각했습니다. 저 공장 불빛 어딘가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포신이 깎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포신이 인도 땅에 서게 되겠죠. 그런데 다음날 공장 방문 마지막 일정에서 저는 예상치 못한 것을 하나 봤습니다. 마지막 일정은 시험 사격장이었습니다. 창원 외곽, 산으로 둘러싸인 시험장이었어요. 버스에서 내리자 하향 냄새가 먼저 왔습니다. 그 냄새를 맡는 순간 몸이 반응했어요. 사막이 떠올랐습니다. 시험장 한쪽에 K9 한 문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옆에 다른 장비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형태였어요. K9보다 포신이 길었고 차체 옆면에 뭔가 장착돼 있었습니다. 저게 뭡니까? 김 과장이 말했어요. K9A2입니다. 개량형이에요. 저는 그 장비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K9A2. 기존 K9보다 사거리가 늘었고 자동화 수준이 높아졌다고 했어요. 포신 길이가 52구경에서 58구경으로 길어졌습니다. 사거리가 최대 54km까지 늘어난다고 했어요. 저는 그 숫자를 듣는 순간 멈췄습니다. 54km. 지금 K9 바즈라가 40km였습니다. 14km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전선에서 14km가 어떤 의미인지를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건 단순한 거리가 아닙니다. 적이 닿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가 먼저 닿는다는 뜻이거든요. 김 과장이 설명을 이어갔어요. 자동화도 높아졌습니다. 기존 K9은 장전에 승무원이 관여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A는 완전 자동 장전입니다. 분당 최대 9발까지 가능해요. 분당 9발. 기존 6발에서 3발이 더 늘었습니다. 저는 그게 실전에서 어떤 의미인지 바로 계산이 됐어요. 사격하고 빠져야 하는 슈트 앤 스쿠트 전술에서 분당 사격 속도는 생존과 직결됩니다. 빨리 쏘고 빨리 뜰수록 살아남아요. 시험 사격이 시작됐습니다. K9A2가 포신을 올렸어요. 각도가 잡히고 사격 통제 컴퓨터가 데이터를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불이 터졌어요. 굉음이 산을 울렸습니다. 포탄이 하늘을 가르고 날아갔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귀를 막았습니다. 사막에서 수백 번 들은 소리인데도 조용한 산속에서 들으니 다르게 울렸어요. 탄착 확인이 들어왔습니다. 목표 지점 정타. 그리고 연속 사격이 시작됐어요. 장전, 사격, 장전, 사격. 완전 자동 장전이 돌아가는 걸 눈으로 보니 달랐습니다. 사람 손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포탄이 자동으로 들어가고 자동으로 약실이 닫히고
자동으로 사격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그 속도가 무서울 정도로 안정적이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도가 추가 도입하는 300문이 K9A라면 어떨까? 그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오는 순간 동시에 다른 생각도 따라왔어요. 현실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인도의 추가 도입은 기존 K9 바즈라 계열이었습니다. K9A2는 아직 인도 도입이 확정된 장비가 아니었어요. 예산, 협상, 기술 이전 협의. 그게 전부 다시 시작돼야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눈이 K9A2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시험 사격이 끝나고 시설을 둘러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K9A2 옆으로 다가가서 포신을 손으로 짚었어요. 창원 공장에서 처음 K9 포신을 봤을 때와 같은 자세였습니다. 차갑고 매끄러웠어요. 그때 김 과장이 옆으로 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중령님? 저는 포신에서 손을 떼지 않고 말했어요. 욕심이 납니다. 김 과장이 웃었어요. 인도 도입 협의가 시작되면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으로는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본국으로 돌아가면 추가 보고서를 써야 했어요. 이번엔 K9A2 관련 내용을 넣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어왔어요. 숙소에서 뉴스를 보는데 인도 국내 언론이 K9 추가 도입 관련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내용은 사실과 비슷했어요. 300문, 2,300억 루피. 그런데 문제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일부 언론이 이 사업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어요. 외국산 장비에 3조 6천억 원을 쏟아붓는 게 맞냐? 인도 자체 개발 자주포는 왜 안 되냐?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미간이 좁혀졌어요. 억울했습니다. K9 바즈라는 이미 인도에서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라르센 앤드 투브로가 현지에서 생산하고 인도 부품이 들어가고 인도 군인이 운용합니다. 그게 메이크 인 인디아가 아니라면 뭐가 메이크 인 인디아냐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그 장비 안에 있었습니다. 사흘 동안요. 기사를 쓴 사람은 사막에 있어 본 적이 없을 겁니다. 드론이 머리 위를 날고 대포병 사격이 들어오고 1분 안에 빠져야 하는 상황에 있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저는 기사창을 닫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추가 보고서를 써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엔 군 보고서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언론 보도에 대한 현장 지휘관의 공개 반박문을 쓸 생각이었어요. 그런 걸 써도 되는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써야 할 것 같았어요. 첫 문장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신두르 작전에서 K9 바즈라로 싸웠습니다. 그 문장을 쓰고 나서 잠깐 멈췄어요. 이걸 쓰면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쓰지 않으면 더 모를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창원의 밤이 깔려 있었습니다. 공장 불빛이 산 아래로 번지고 있었어요. 저 공장 어딘가에서 지금도 포신이 깎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포신이 언젠가 인도 땅에 서서 누군가의 목숨을 지키게 될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이 써야 했습니다. 반박문을 올린 건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군 내부 채널이 아니었어요. 저는 고민하다가 인도 최대 국방 전문 온라인 매체에 기고문 형식으로 보냈습니다. 제목은 단순하게 잡았어요. 신두르 작전, K9 바즈라로 싸운 포병 중령의 기록. 오전에 올라갔고 오후가 되자 조회수가 빠르게 올랐습니다. 공유가 됐고 댓글이 달렸어요. 찬성하는 댓글, 반박하는 댓글, 그냥 읽었다는 댓글. 군인이 이런 글을 써도 되냐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반응들을 보면서 잠깐 후회했어요. 쓰지 말았어야 했나. 현장 지휘관이 공개적으로 입장을 내는 게 맞는 건지, 절차를 밟아야 했는데, 그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돌았어요. 그런데 저녁이 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같은 작전에 참여했던 포병 장교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했어요. 실명이 아니라 계급과 소속만 밝힌 채로요. 내용은 비슷했습니다. 현장에서 봤다. 맞는 말이다. 우리도 같은 경험을 했다. 그 댓글들이 쌓이면서 기사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전화가 왔습니다. 발신인은 여단장 굽타 준장이었어요. 라나 중령. 준장님. 어제 기고문 받습니다. 저는 자세를 고쳐 앉았어요. 목소리 톤으로는 읽히지 않았습니다. 공개 기고를 사전에 보고하지 않았군요. 죄송합니다, 준장님. 절차를 밟아야 했는데.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그 침묵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내용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육군본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절차 문제로 주의 조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주의 조치. 군인한테 그게 어떤 의미인지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인사 기록에 남는 겁니다. 사소해 보여도 진급 심사에서 걸릴 수 있는 내용이에요. 알겠습니다, 준장님. 라나 중령,
내용이 맞아도 방법이 틀리면 문제가 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한동안 수화기를 손에 쥔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어요. 절차를 밟았어야 했습니다. 보고 라인을 통해서 올렸어야 했어요. 감정적으로 쓴 거였습니다. 사막에서 싸운 사람이 책상에서 쓴 기사에 화가 났고 그 화가 판단보다 먼저 나간 거였어요. 창원 숙소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전날 밤엔 그렇게 선명하게 보이던 공장 불빛이 낮이 되자 보이지 않았어요. 있는데 안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실수를 한 거였어요. 그날 오후 귀국 비행기를 탔습니다. 기내에서 잠을 자려고 했는데 잠이 오지 않았어요. 눈을 감으면 전화기 너머 굽타 준장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용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틀렸습니다. 맞는 말을 틀린 방법으로 했을 때 그게 얼마나 공허한지 군인으로서 처음 느끼는 종류의 패배였어요. 뉴델리 공항에 내리자 라제시가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얼굴을 보는 순간 괜히 눈이 뜨거워졌어요. 억지로 참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령님. 고생했습니다. 상사. 차에 타고 나서 라제시가 앞을 보면서 말했어요. 기고문 읽었습니다. 그래요. 부대원들도 읽었습니다. 대사이도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라제시가 잠깐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중령님이 우리 얘기를 써줬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창밖으로 뉴델리의 풍경이 흘렀습니다. 빽빽한 건물들, 오토릭샤, 가로수. 라자스탄 사막과 창원 공장을 거쳐 돌아온 도시였어요. 주의 조치가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인사 기록에 남을 수 있었어요. 그게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사이가 그 글을 읽었다는 말을 듣고 나서 두려움의 크기가 조금 달라졌어요. 부대로 돌아온 첫날 밤, 저는 포진지에 나갔습니다. K9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밤하늘 아래 포신이 비스듬히 올라가 있었습니다. 사격하지 않는 K9은 조용했어요. 그냥 쇳덩어리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쇳덩어리 앞에서 오래 서 있었어요. 뭔가를 결정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주의 조치를 감수하고 계속 목소리를 낼 것인지 아니면 조용히 보고 라인 안에서 움직일 것인지 둘 다 맞는 방법이 있었고 둘 다 틀린 방법이 있었어요. 바람이 포진지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라자스탄의 바람이었어요. 모래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냄새를 맡으면서 한 가지를 떠올렸어요. 사흘 동안 K9 안에 있던 22살짜리 대사이 병장. 그 아이가 무서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포가 버텨줘서 자신도 버텼다고 했어요. 버텨줘야 했습니다. 제가 버텨줘야 했어요. 그 생각이 들자 발걸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아직 어떻게 할지는 몰랐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는다는 건 알았습니다. 주의 조치는 일주일 뒤에 공식 문서로 왔습니다. 얇은 봉투였어요. 육군 본부 인사처 발신. 저는 그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한참 바라봤습니다. 열기 전부터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막상 손으로 뜯으니 달랐습니다. 공개기구 사전 보고 위반. 주의. 2줄이었어요. 18년 군 생활에 처음 받은 주의 조치가 2줄짜리였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서랍에 넣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요. 그런다고 없어지는 건 아니었지만 책상 위에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혼자 포진지에 나갔어요. 밤이었습니다. K9들이 어둠 속에 서 있었어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사막 바람만 낮게 깔렸어요. 저는 세번포 옆에 앉았습니다. 대사이 병장이 낮에 닦아놓은 포신이 달빛을 받아 은빛으로 빛났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18년이었어요. 카슈미르 설산, 라다크 고지대, 라자스탄 사막. 전부 이 군복을 입고 버텼습니다. 가족 행사를 빠진 게 몇 번인지 셀 수 없어요. 아들 생일을 전선에서 보낸 해가 3번이었습니다. 그 모든 걸 감수했던 건 하나였어요. 제가 서 있는 자리가 의미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었어요. 맞는 말을 했습니다. 틀린 방법으로요. 그게 군인으로서 치명적인 실수라는 걸 알았어요. 군대는 개인의 목소리보다 체계를 중시하는 조직입니다. 그게 맞아요. 체계가 무너지면 전선이 무너지니까요. 그런데 체계 안에서 움직였다면 그 목소리가 닿았을까요? 보고서를 썼습니다. 추가 전력 확보를 건의한다고 썼어요. 회의에 불려가서 현장 의견을 말했습니다. 그게 다 맞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충분했냐고 물으면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언론이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쓰고 있었어요. 책상에서 쓴 글이 전선에서 싸운 사람들을 덮고 있었습니다. 대사이가 무서웠다고 했어요. 찬드라가 15년 만에 처음 웃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숫자와 정치 논리에 묻혀가고 있었어요. 저는 모래를 한 줌 집었다가 손가락 사이로 흘렸습니다. 라자스탄의 모래였어요. 고운 것 같아도 손에 남는 게 있어요.
손바닥에 모래가루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때 발소리가 들렸어요. 라제 씨였습니다. 이 친구는 어떻게 아는지 제가 혼자 포진지에 나올 때면 꼭 따라왔어요. 말없이 옆에 앉았습니다. 담배를 한 개비 꺼내 물었어요. 저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데 그 연기 냄새가 이상하게 싫지 않았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라제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중령님, 저 처음 전선 나왔을 때 기억하십니까? 기억합니다. 25이었잖아요. 무서웠습니다. 근데 그때 중령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저는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10수년 전 얘기였으니까요. 버텨라. 장비가 버텨주면 너도 버틴다. 그러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 말 덕분에 버텼습니다. 지금 대사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라제 씨가 담배 연기를 내뿜었어요. 중령님이 쓴 글, 대사이가 저장해놨습니다. 부모님한테도 보냈다고 하더군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22살짜리가 부모님한테 그 글을 보냈습니다. 자기가 탄 포가 얼마나 잘 싸웠는지를 자기 지휘관이 써줬다고요. 그 생각을 하자 목이 메었어요. 억지로 삼켰습니다. 라제 씨 상사. 예, 중령님. 주의 조치받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겁이 납니다. 솔직히 라제 씨가 담배를 발 아래 비볐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겁나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중령님, 신두르 작전 때도 겁났잖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쌌잖습니까? 짧은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오래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겁나도 쌌습니다. 드론이 머리 위를 날고 대포병 사격이 들어오는 걸 알면서도 명령을 내렸어요. 왜냐하면 그게 제 자리였으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의 조치가 두렵고 인사 기록이 걱정됐어요. 그런데 그게 제 자리를 바꾸는 이유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K9 3번 포를 한번 바라봤습니다. 달빛 아래 포신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어요. 사격하지 않는 K9은 그냥 쇳덩어리였습니다. 하지만 명령이 떨어지면 달라져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포진지를 나오면서 저는 한 가지를 결심했어요. 주의 조치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절차를 어긴 건 맞았어요. 하지만 내용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이번엔 제대로 된 방법으로 더 크게 전달할 생각이었어요. 육군본부에 정식 건의서를 쓸 겁니다. K9 추가 도입에 관한 현장 지휘관 의견서. 서명을 받겠습니다. 신두르 작전에 참여한 포병 지휘관 전원에게서요. 겁나도 쏩니다. 그게 제 방식이었어요. 건의서를 쓰는데 열흘이 걸렸습니다. 혼자 쓴 게 아니었어요. 신두르 작전에 참여했던 포병 지휘관들에게 하나씩 연락을 돌렸습니다. 전화로, 메시지로, 직접 찾아가서요. 맨논 소령, 필라이 준장, 그리고 서부 사령부 소속 지휘관 넷. 처음엔 조심스러운 반응이었어요. 라나 중령, 이미 주의 조치받지 않았습니까? 맨논 소령이 처음에 그렇게 물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받았습니다. 이번엔 절차대로 합니다. 정식 건의서로요. 맨논이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내용이 맞으면 서명하겠습니다. 필라이 준장은 더 빨랐어요. 제가 설명을 채 끝내기도 전에 말했습니다. 보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서명이 모였어요. 신두르 작전 참전 포병 지휘관 7명 전원이었습니다. 뉴델리 회의에서 봤던 그 얼굴들이요. 건의서 내용은 3가지였어요. 첫째, K9 바즈라의 실전 성능은 훈련 대비 동등 이상이었다. 둘째, 추가 300문 도입은 라자스탄과 라다크 동시 대응을 위한 최소 요건이다. 셋째, 현지 생산 비율을 고려하면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에 부합한다. 숫자와 데이터로 채웠습니다. 감정은 빼고요. 보고서가 감정적으로 읽히는 순간 힘을 잃는다는 걸 이미 배웠으니까요. 건의서를 육군본부에 제출한 건 2025년 10월이었습니다. 접수 확인이 왔어요. 짧은 문자였습니다. 검토 예정.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그 문자를 보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기다리는 게 맞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한 달이 지나지 않아 국방조달위원회에서 공식 검토가 시작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어요. 외부 언론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부 채널로요. 건의서가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는 얘기도 들렸습니다. 맨논 소령이 전화했어요. 라나 중령, 들으셨습니까? 들었습니다. 됩니까? 모릅니다. 하지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맨논이 웃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도 그 웃음이 느껴졌습니다. 그 무렵 저는 한 가지를 더 하기로 했어요. 차원에서 만난 김태중 과장에게 연락했습니다. 실전 데이터를 더 보내겠다고 했어요. 신두르 작전 사흘 동안의 사격 데이터, 기동 횟수, 장비 상태 기록, 건의서에는 넣지 않은 세부 수치들이었어요.
김 과장이 답장을 빠르게 보냈습니다. 중령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데이터가 다음 계량에 반영됩니다. 저는 그 답장을 읽으면서 사막을 떠올렸어요. 드론을 피해 달리던 K9, 1분 안에 진지를 뜨던 그 순간들. 그게 데이터가 돼서 다음 장비를 만드는 데 쓰인다는 거였어요. 끊어진 것 같았던 것들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12월이 됐어요. 라자스탄의 겨울은 밤에 추웠습니다. 낮엔 햇볕이 따가운데 해가 지면 기온이 뚝 떨어졌어요. 저는 포진지 야간 점검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다가 라즈 씨를 만났습니다. 중령님, 뉴스 보셨습니까? 무슨 뉴스요? 라즈 씨가 핸드폰 화면을 내밀었어요. 인도 국방조달위원회가 K9 바즈라 추가 도입 계획안을 공식 검토 단계로 격상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300문, 2,300억 루피. 저도 알고 있던 숫자였어요. 그런데 이번엔 공식 절차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라즈 씨가 물었습니다. 기쁘지 않으십니까? 기쁩니다. 근데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라즈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검토 단계였어요. 승인까지는 더 걸렸고 계약까지는 더 걸립니다. 군 조달이라는 게 그래요.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이루어지기까지는 몇 겹의 문을 더 열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고 있었어요. 그게 중요했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면서 지난 몇 달을 떠올렸습니다. 신두르 작전의 밤, 창원 공장의 불빛, 주의 조치가 든 봉투, 라제 씨와 포진지에 앉아 있던 밤.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눈을 감으면서 대사이를 생각했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쯤 어디서 뭘 하고 있을지, 부모님한테 보낸 글을 읽고 부모님이 뭐라고 했을지. 잠이 드는 순간 내일 해야 할 일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건의서 후속 자료를 더 준비해야 했어요. K9A 도입 가능성에 대한 별도 의견서도 써야 했습니다. 할 일이 아직 많았어요. 하지만 그게 싫지 않았습니다. 움직이고 있었으니까요. 멈추지 않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게 제가 18년 동안 이 자리에 있어온 이유였습니다. 창밖으로 라자스탄의 겨울 별들이 촘촘했어요. 저 별 아래 어딘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K9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K9을 몰게 될 누군가의 대사이가 지금쯤 어딘가에서 자고 있겠죠. 그 아이도 버텨줄 겁니다. 장비가 버텨주면 사람도 버티니까요. 승인이 난 건 2026년 6월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포진지에서 들었어요. 라제 씨가 핸폰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이 친구가 뛰는 걸 본 게 얼마만인지 몰랐어요. 군인이 뛰는 건 이유가 있을 때거든요. 중령님, 숨이 차 있었어요. 국방조달위원회 최종 승인 났습니다. K9 바즈라 300문 추가 도입 확정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300문, 총 500문이 넘어갑니다. 2,300억 루피. 인도 육군 포병 역사에서 단일 장비 최대 추가 도입이었어요. 라즈 씨가 핸드폰 화면을 내밀었습니다. 공식 발표 기사였어요. 인도 육군은 파키스탄 접경 지역과 중국과의 실질, 통제선 일대에서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전력으로 K9을 평가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결정은 최근 인도군의 작전 경험을 반영한 결과라고 했어요. 작전 경험. 그 두 글자가 눈에 걸렸어요. 신두르 작전이었습니다. 그 사흘이 이 결정에 들어가 있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포진지 쪽으로 걸어갔어요. 라제 씨가 뒤를 따랐습니다. 말없이요. K9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6문. 포신이 하늘을 향해 비스듬히 올라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각도로 서 있었어요. 그런데 다르게 보였습니다. 저는 3번 포 앞에 멈췄어요. 대사이가 포 위에 올라가서 무언가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해치에서 내려왔어요. 중령님. 대사이. 잠깐 서로 바라봤어요. 저는 뭔가 말하려다가 그냥 물었습니다. 소식 들었습니까? 대사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대사이가 잠깐 포신을 올려다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500명 더 생기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22살짜리가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 같은 사람이 500명 더 생긴다고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K9 300문이 더 온다는 건 저 포 안에 앉을 사람이 그만큼 더 생긴다는 뜻이었어요. 22살, 25살, 30살. 처음 전선에 서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K9 안에서 버팁니다. 장비가 버텨주면 사람도 버티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김태중 과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승인 났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답장이 빠르게 왔습니다. 방금 알았습니다. 중령님 덕분입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보고 잠깐 생각했어요. 제 덕분이 아니었습니다. 대사이가 무서웠지만 버텼고, 찬드라가 15년 만에 웃었고, 맨논이 서명했고, 필라이가 보내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 덕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막에서 사흘을 버텨준 K9 덕분이기도 했어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우리 모두 덕분입니다. 그리고 좋은 장비를 만들어줘서 고맙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포진지로 나갔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라자스탄의 노을이 하늘을 가득 채웠어요. 주황, 붉은색, 보랏빛, 극적이고 넓었습니다. 그 하늘 아래 K9 6문이 서 있었어요. 저는 그 앞에 서서 오래 바라봤습니다. 처음 이 장비를 봤던 날이 떠올랐어요. 포신을 손으로 짚으면서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생각했던 날이요. 그때와 지금 사이에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신두르 작전의 밤, 드론을 피해 달리던 그 1분, 탄착 확인 보고가 들어왔을 때, 대사이의 눈빛, 창원 공장에서 포신을 만지던 순간, 주의 조치가 든 봉투, 라즈 씨와 포진지에 앉아있던 밤, 그 모든 것들이 오늘 이 자리로 이어졌어요. 굽타 준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라나 중령, 소식 들었겠지. 들었습니다. 준장님. 건의서 잘 썼습니다. 이번엔 방법도 맞았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요. 감사합니다. 준장님. 주의 조치건은 이번 공으로 상쇄되기 어렵지만 준장이 잠깐 멈췄어요. 노력은 기록에 남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면서 하늘을 봤어요. 노을이 끝자락에 와 있었습니다. 보랏빛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노력은 기록에 남습니다. 그 말이 오래 머릿속에 남았어요. 주의 조치도 기록에 남고 노력도 기록에 남습니다. 군인의 생애가 그런 거였어요. 잘한 것도 못한 것도 전부 기록이 됩니다. 저는 그 기록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밤이 내려오면서 별들이 하나씩 나왔어요. K9들의 포신 위로 별빛이 쌓였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를 생각했어요. 300문이 더 옵니다. 그 안에 앉을 사람들이 있겠죠. 처음엔 반신반의할 겁니다. 외국산 장비를 믿어도 되는 건지 고민하겠죠. 저처럼요. 그런데 버텨줄 겁니다. 장비가 버텨주면 사람도 버티니까요. 그리고 언젠가 그 사람들도 저처럼 포진지에 서서 이 하늘을 바라보게 될 겁니다. 라자스탄의 밤하늘을요. 별이 촘촘한 이 하늘을요. 그때가 되면 알게 되겠죠.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요. 2026년 6월 라자스탄 포진지. 저는 오늘도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습관이 됐어요. 사막의 새벽은 하루 중 가장 조용한 시간이에요. 바람이 잠들고 모래가 가라앉고 세상이 숨을 고르는 시간입니다. 저는 그 시간이 좋았어요.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니까요. 포진지 끝에 섰습니다. 동쪽 지평선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어요. 검붉은 선이 가늘게 그어지다가 점점 번졌습니다. 라자스탄의 새벽은 언제나 이렇게 시작돼요. 조용하다가 갑자기 터지듯이 밝아집니다. K9들이 어둠 속에 서 있었습니다. 6문. 포진지 뒤쪽으로 나란히였어요. 새벽 어둠 속에서도 포신의 윤곽이 보였습니다. 하늘을 향해 비스듬히 올라간 그 선이 익숙했어요. 이제는 그냥 제 풍경이 됐습니다. 저는 3번 포 앞으로 걸어갔어요. 손을 뻗어 포신을 짚었습니다. 차가웠어요. 새벽 공기가 쇳덩어리를 식혀놓은 거였습니다. 그 차가움이 손바닥으로 전해졌어요. 처음 이 포신을 짚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어요. 한국 어딘가의 공장에서 만들어진 쇳덩어리를 내 부하들 손에 쥐어줘도 되는 건지 그 의심이 손끝에 남아있던 날이었습니다. 지금은 달랐어요. 지금 이 손바닥에 남은 건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사흘치의 기억이었어요. 드론을 피해 달리던 K9, 1분 안에 진지를 뜨던 그 순간, 탄착 확인 보고가 들어왔을 때 대사이의 눈빛, 그리고 전원 살아 돌아왔다는 라제 씨의 보고, 그 기억들이 지금 이 포신 안에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어요. 대사이였습니다. 이 아이도 새벽에 일어나는 버릇이 생겼어요. 저를 보고 멈췄다가 다가왔습니다. 말없이 옆에 섰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포진지에 서서 동쪽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검붉은 선이 이제 주황빛으로 번지고 있었어요. 빠르지 않았습니다. 조용하고 느리게요. 대사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중령님, 300문이 언제 옵니까? 계약부터 납품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몇 년은 봐야 해요. 그때 저는 어디 있을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대사이를 봤습니다. 22살. 처음 전선에 서던 날 얼굴이 창백했던 아이였어요. 지금은 달랐습니다. 새벽 하늘을 바라보는 눈빛이 그때와 달랐어요. 어디 있든 포 앞에 있겠죠. 대사이가 피식 웃었어요. 그럼 됐습니다. 짧은 대화였어요. 그런데 그 안에 담긴 게 작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장비가 버텨주면 자신도 버틴다는 걸. 그리고 그 장비가 어디서 왔는지와 상관없이 지금 이 포진지 위에서 자기 것이 됐다는 걸요. 동쪽 하늘이 터졌습니다. 한순간에 주황빛이 번지면서 지평선 전체가 불타는 것처럼 밝아졌어요. 라자스탄의 새벽이 그랬습니다. 조용히 오다가 갑자기 환해져요. 예고 없이요. K9들의 포신 위로 아침 빛이 쏟아졌습니다. 6문이 그 빛을 받아 은빛으로 빛났어요. 포진지 전체가 달라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 있을 때와 빛 속에 있을 때가 같은 장비인데도 달랐어요. 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적이 없는 것들이 있었어요. 총알은 날아가는 방향이 있을 뿐 국적이 없었고, 포탄은 좌표가 있을 뿐 국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장비는 쓰는 사람의 것이 됐어요. K9이 인도 땅에 서서 인도 군인 손에 쥐어지고 인도의 국경을 지키는 순간 그건 더 이상 한국 장비가 아니었습니다. 바즈라였어요. 인드라 신의 번개였습니다. 라즈 씨가 포진지로 들어왔어요. 손에 커피를 3잔 들고 있었습니다. 저한테 하나, 대사이한테 하나, 자기 것 하나. 군용 인스턴트였어요. 맛은 없었지만 뜨거웠습니다. 3사람이 나란히 서서 커피를 마셨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같은 사막에서 같은 포를 쌌고 같은 하늘 아래 살아 돌아왔고 지금 같은 아침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커피잔을 손에 감싸 쥐면서 지평선을 봤습니다. 저 너머 어딘가에 파키스탄 국경이 있어요. 그리고 더 멀리 중국 접경이 있습니다. 그 경계들이 지금 이 순간도 살아 움직이고 있어요. 긴장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300문이 옵니다. 몇 년이 걸리겠지만 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앉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처음엔 반신반의하겠죠. 저처럼요. 외국산 장비를 믿어도 되는 건지 손끝으로 포신을 짚어볼 겁니다. 그래도 됩니다. 믿는 건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니까요. 사흘을 함께 버티고 나서야 되는 겁니다. 드론이 머리 위를 날고 포탄이 떨어지고 1분 안에 빠져야 하는 그 순간을 지나고 나서야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언젠가 이 새벽에 서게 될 겁니다. 포진지 끝에서 지평선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는 새벽이요. 그때 손바닥에 남은 게 의심이 아니라 기억이 됐다면 그 장비는 이미 자기 것이 된 겁니다. 대사이가 빈 커피잔을 내려다보다가 말했어요. 중령님, 말해요. 저 다음번엔 더 잘 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대사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압니다. 라자스탄의 아침이 완전히 밝았습니다. 포진지 위로 빛이 가득했어요. K9 6문이 그 빛 속에 서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단단하게요. 저 너머 어딘가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창원 공장의 불빛이 켜져 있을 겁니다. 포신이 깎이고 강선이 새겨지고 사격 통제 컴퓨터가 조립되고 있겠죠.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 1 오차로요. 그리고 그 정밀함이 언젠가 이 사막에 도착해서 또 다른 누군가의 손바닥 위에 차가운 쇳덩어리로 처음 닿게 될 겁니다. 그때 그 손이 처음엔 떨릴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사흘만 버티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사연을 처음 구상할 때 뉴스 한 줄에서 출발했습니다. 인도가 K9 바즈라 자주포 300문을 추가 도입한다. 총사업비 3조 6천억 원. 숫자는 컸어요. 그런데 숫자 뒤에 있는 게 궁금했습니다. 왜 300문인지, 왜 지금인지, 그 결정이 어디서 왔는지. 그 질문을 따라가다 보니 신두르 작전이 있었고, 사막이 있었고, 포진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람이 있었어요. 47톤짜리 쇳덩어리를 믿어야 할지 반신반의하면서 포신을 손으로 짚어보는 사람이요. 비크람 라나는 실존하지 않는 인물입니다. 대사이도, 라즈 씨도, 김태중 과장도 전부 창작된 허구예요. 하지만 그들이 서 있던 자리는 실제입니다. 신두르 작전은 2025년 5월 7일 실제로 있었어요. K9 바즈라는 파키스탄 접경 라자스탄과 라다크 고지대에 실제로 배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가 도입 계획은 그 실전 경험을 반영한 결과라고 인도 군 당국은 밝혔습니다. 허구의 인물이 실제 사실 위를 걸어간 이야기입니다. 라나가 느낀 반신반의는 창작이지만 그 반신반의가 믿음으로 바뀌게 만든 장비는 실제합니다. 창원 공장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포신이 깎이고 있고 강선이 새겨지고 있습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 1 오차로요. 이 채널은 그 정밀함 뒤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사람으로, 스펙이 아니라 현장으로요. 해외 감동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그 방향을 지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